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튼 지금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부러지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혼자 올라갈 일은 별로 없겠죠. 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주변주들이 먼저 빠지잖아요. 네. 주도주는 항상 이게 끝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품업체, 공급업체, 뭐 장비나 재료 이런 주식들이 먼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힘을 잃기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시 리바운드 주면서 뭐 소위 얘기하는 모더리 패턴들을 보이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죠. 해서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실 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 조금 점프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언제 주가 고점이 나올까요? 오. 이게 보면은 이제 지표가 복잡해서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 때는 뭐 한 지난 20년 동안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 이 지표의 신뢰성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퍼프리미엄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빨간색 구간이 삼성전자의 저점대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아주 공격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점대는 이미 벗어났어요. 근데 그럼 고점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점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주가는 상승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은 너무너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런 시기는 이제 벌써 위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아까 삼성전자가 120조, 125조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130조 정도는 언제 넘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글쎄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30조, 뭐 135조 그러다가 만약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까. 네. 심각하게 좀 연간 이익 전망이 점프하더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알 수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냥 예측을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연간 실적도 야 이거 엄청나다. 어허. 왕창 올려야 되겠다. 네. 그럼 4월이죠. 그렇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잠정치 조금 일찍 발표해 주니까. 네, 예.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은 7월이죠. 예. 아하. 4월, 7월 이럴 때 예. 뭔가 예의주시하고 최소한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삼성전자에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할 만한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 실적 네, 플레이 네. 하시는 모멘텀 투자자들처럼. 네. 그때 이제 EPS 전망들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실적이라는 걸 보고 또 예. 가이던스를 회사가 또 따로 줄 수도 그리고 있고. 그때 나오는 논리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익 전망이 빨리 올라가니까 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가 이제 주가의 고점대의 신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ER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낮아지겠죠. 낮아지죠. 삼성전자 PER이 뭐 5배, 6배, 7배가 말이 되냐. 이건 무조건 예를 들면 집 팔아서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과거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꼭지 신호였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PE 한 10배 뭐 이렇게는 나오잖아요. 네네. 12배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이게 그 AI가 있던 지금의 시기와 앞으로 이때 AI가 강화된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시기와 과거에 전통적인 이제는 레거시 D램이라고 부르는 그냥 과거에 진짜 DDR4, DDR5만 있었을 때랑은 또 이제 사이클이 다르지 않을까. 네네. 여기서부터 막 생각이 엉키는 거죠. 그냥 저는 자연의 섭리는 결국은 그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난 20년 동안 매번 2번은 다르겠다. 2017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었고요. 네. 근데 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과열되기 시작하고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면 늘 주가의 고점이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다. 네. 그런데 AI 혹은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캐시가 이제 앞으로는 설비 투자가 더 증액보다는 약간 감액된 형태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1조 투자했다가 이제 8천억 투자했다가 5천억 투자했다가 감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도 과연 물론 앞으로 이익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씩. 근데 문제는 속도의 게임이라는 거죠. 증가율의 게임. 거기서 과연 삼성전자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큰 패러다임은 AI지만 네. 그다음에 이 내부적인 거는 보면은 한국의 정책들 MSCI 코리아를 반드시 선진지수에 편입하겠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도 가장 이제 그 핫하고 볼라틸티가 높으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뭐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 개인들도 미국에 있는 개인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겠다. 시장을 좀 개방하겠다. 이것들이 사실은 더 저변에 크게 깔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서 그 성장의 기울기 또 실적 추정치 상향의 기울기가 언제 또 둔화되는지를 또 네네. 봐야 되는 거고 아마 뭐 또 주가는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또 선반영할 수도 있겠고. 네네. 그리고 예. 이제 약간 좀 이게 경계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네. 오라클 주가죠. 언제 쪽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뽑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예.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오라클이 이게 언제였냐면 9월 달에 오라클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맞아요. 이제 실적 완전히 그 깜짝 되게 슈가 좋았죠. 나왔어요. 실적이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이 오라클이 과연 돈이 있을 거냐. 네. 엄청난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구간 동안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예. 그런 어떤 그 부도날 확률? 예. 예. 근데 뭐 이런 거죠. 안전한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 대비 이 회사의 채권을 샀을 때 덤을 얼만큼 더 줘. 그렇죠. 근데 그 CDS 프리미엄이 이제 계속 그 올라가는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라클 주가가 만약에 이런 거죠. 작년 그 4월 달이 관세 쇼크였죠. 트럼프의. 네네네. 4월초. 이 밑으로 근접해서 가더라 그러면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나중에 한 뭐 2, 3년 혹은 3, 4년, 5년 후에 오라클이 결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가 될지언정 그 중간은 많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제 경험상 뭔가 크레딧 이슈 있잖아요. 신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그냥 이렇게 허투루 지나가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이제 이게 거의 메가톤급이냐 아니면 굉장히 지엽적인 거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의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네네. 또 이게 아까 뭐 보여주셨던 엔비디아,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네. 줄줄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요거는 일단 지켜볼 포인트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29일 날 뭐 메타랑 몇 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날 우리 네, 국내 기업들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알고 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29일 날 이제 FOMC 발표도 있고 뭐 별일 없이 동결이 될 거고. 네. 근데 그 실적들이 만약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거나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 그렇죠. 가이던스가 조금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낼 거라고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세상 끝날 것처럼. 예,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지나면 나스닥이 2000년 3월 정도가 고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배런스라는 잡지에서 그 닷컴 기업들 돈 없다. 이제 줄줄이 부도날 거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예. 그게 이제 주가 꼭지였습니다. 참으로 확 견진 거죠. 네네네. 이제 이렇게 좀 이벤트를 정해놓고 1월 29일 날 뭐 별일은 없을 거예요. 뭐 한동안 몇 개월 동안은 그냥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한번 체크해야 되고 7월에 한번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트럼프 집권 때도 그 이후에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 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건 월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머릿속에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월 달은 뭐 장이 괜찮죠. 네. 평균적으로 그 코스피도 대략 한 지난 한 30년 정도 가까이 보면은 1월 달에 많이 올랐대요. 근데 이제 2월 달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약한 달이죠. 네네. 네. 그래서 2월 달에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적인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평균 수익률이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올해 장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국내 정책도 그렇고 글로벌 기술 혁신, AI에 대한 패러다임, 거기다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급망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
반도체 없으면 AI 못 가잖아요. 못 네, 가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올해 장은 분명히 좋을 거다. 그러면 뭘 사야 될 거냐? 저는 이것을 또 하나의 1월 효과라고 이제 예전에 이름을 붙였는데 네. 차라리 1월 달에 주도주를 산다, 나는. 1월 말이나 2월 첫날에. 네. 그러면 2월서부터 12월까지 더 많이 오른다. 1월에 나오는 주도주가 한 해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예, 거예요? 연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러했다라는 거. 네네네네. 통계적으로. 네네. 네. 이 AI 시대에 정말 무서운 거는 그 고용이 예전에는 고용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저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난판 페이롤 있잖아요. 비농업 고용지수. 예, 네.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그 월간 단위로 고용자 수를 얼만큼 많이 늘렸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쇼크다. 근데 이상하게 미국 증시가 이제 예전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옛날에 그 난판 페이롤의 의미를 많이 두면 고용 지표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멘텀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 고용 지표가 주는 민감성이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다. 예. 뭐 AI 뭐 혁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별로 그럴까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생산성이 더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사람마다 자기를 둘러싼 어떤 AI 환경이 어떠냐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AI가 못하는 게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매일 하는데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네. AI가 뭘 못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AI 노출도가 적은 분들은 AI가 못하는 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AI 노출도가 크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AI로 바이브 코딩은 안 하시죠?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이서. 근데 저 1968년생인데 네네네. 최소한 하다못해 여의도에서도 예. 제 나이 때 바이브 코딩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걸로 예를 들면 베이직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AI의 그 노출도가 높은 어떤 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AI가 뭘 못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AI가 못하는 게 왜냐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인문학과 철학과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적 약한 거 학제 간 연결 서로 다른 필드의 어떤 개념과 맥락을 연결시키는 건 AI가 훨씬 잘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저도 유튜브 보고 안 건데 그 안트로픽 있지 않습니까? 예. 클로드. 네. 클로드를 개발한 사람, 창업자죠. 그 사람도 AI가 코딩하는 걸 보면서 배운대요. 그 사람이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 클로드는 이른바 코딩을 제일 잘 짜주는 AI 이렇게 또 유명하죠. 네. 그리고 그냥 클로드한테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록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못하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 AI가 못하는 거는 이제 책임은 안 지죠. 아, 거기다 신념도 없죠. 네. 시키는 대로 영혼 없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어떤 AI 혁명이 99년, 2000년 혹은 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보다 더 강력한 거라고 이 건물에 계시는 그 자산운용사의 예. 그 아주 계신 분이 계신데 저의 예를 들면 투자 전략의 멘토예요, 그분이. 저랑 동갑인데 스승인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그 예를 들기를 우리가 1929년이 거의 미국 주가의 정점이었을 거, 고점. 대공황 직전. 대공황 직전. 네. 그러면서 이제 30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오래 누워 있었고. 예. 그때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아주 산업혁명도 그렇고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AI가 지금 인간을 대체하는 특히 로봇까지 나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기술의 광풍은 정말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정도다. 90년대 후반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1910년대 그 정도의 대광풍으로 비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냥 광풍이 아니라 엄청난 신기술로 인해서 실제적인 게 또 많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또. 네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뭔가 인간을 대체하는. 근데 1910년대 보면은 이제 자동차, 뭐 라디오 이렇게 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대량 생산, 분업,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금융시장도- 적어도 되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고용지표 많이 신경 안 쓰고 네네네.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고용이든 소비든 뭐 나빠져도 너는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 한 뭐 6개월 뭐 이상, 주가 지수는 코스피 5천을 하고 뭐 코스닥도 이렇게 빠르게 오르긴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왜 안 올라? 그리고 마이너스 난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그 생산성 향상의 역사이기도 한데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기업과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기업 사이에 보면은 완전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거죠. 수익성도 그렇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염두에 둔다 이런 메시지로. 예. 근데 생산성 향상은 아직은 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 기업들 말고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2020년대 이후만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현재 로보틱스, 로봇, 네. 뭐 AI는 당연히 이제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혹은 기후 이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숙제잖아요. 네. 예, 뭐 예전에 탄소 포집도 나왔다 막 이제 나왔죠. 거기다가 뭐 바이오 쪽은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우주 이쪽, 네. 우주 항공, 거기다 양자, 아니면 뭐 심지어는 초전도체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약간 그 뭔가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 예, 이런 주식들이 뭐 계속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아까 말씀드린 1910년대 그 대광풍이다라고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성장, 효율성, 뭐 생산성 향상은 요 안에서만 봐라. 네, 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가장 그 꿈과 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 뭐 거기도 이제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데 AI를 빼면은 아니죠. 결국 궁극적인 지향은 AI인 거죠. 그리고 더 그 밑에 배경은 과연 인간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은 AI와 지정학 예. 이 두 개의 축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6월에 그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 2015년에 나온 책 피터 자이안의 그 액시던털 슈퍼파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미국의 패권주의와 지정학이라는 네. 그 번역서가 3년 뒤에 한 2018년 정도 나왔었는데 결국 미국이 원톱이다. 근데 미국이 끝까지 뺏기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등을. 최소한 앞으로 뭐 5년, 10년? 어떤 분야에서요? 네. 뭐 패권, 뭐 군사력, 뭐 이런. 군사력. 네. 군사력은 절대 2위로 내려가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게 뭐 밑바탕을 이제 지탱하고 예. 있는 힘이니까요. 네, 군사력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라는 거 그렇죠. 가정. 그렇죠. 예. 그 포기하면 끝나는 이 두 개가 연결된 게 사실은 국제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해양 경찰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셰일가스 나오면서 뭐 2010년대 중반에 약간 이렇게 비틀비틀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갔는데 뭐 그런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는 그 앞으로도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시계 내에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술혁신 사이클도 왜 전부 미국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달러를 계속 모으거나 달러를 종이돈 형태 말고 어떤 미국의 이 자산 형태로 모으는 거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MSCI 코리아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 그 동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는. 예,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 거냐. 제가 개인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MSCI 코리아 ETF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코스피 100 ETF도 있고. 200이 아니라 100이요? 네, 네. 100은 더 대형주만입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100개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100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코스피 100 ETF도 있고. 그러니까 더 대형주에 집중하라. 네. 아니면 더 집중하는 코스피 50 ETF도 있어요. 네, 50 종목만.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 ETF, 150 ETF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대형 그룹주 ETF 있어요. 네. 다 키 맞추기 하면서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삼성그룹주 ETF, SK그룹주 ETF, LG그룹주 ETF, 현대차그룹 ETF 혹은 그것들을 묶어놓은 것들. 지금 자산운용사들의 사실 ETF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의 선택을 하면 최소한 나만 뒤처져 있다라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난 왜 못 먹지? 이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주도주, 그룹주. 대표 지수, 그룹주를 깔고 가는. 이제 그룹주도 제일 잘 나가는 그룹주. 네네네. 얼마 전에 뭐 현대차 그룹 다 같이 막 이렇게 올랐던 네, 그런 네, 것처럼. 그런 선택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요거는 있습니다. 이제 깔고 가는 개념으로요. 네네. 음. 아니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어차피 ETF를 사거나 종목을 사거나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네네네네. 대표님도 얼마 전에 ETF 출시하셨다면서요? 작년 5월 21일 날 BOBP ETF라고 구글에 한번 쳐볼까요? BOBP 이거는 이제 미국에다가 상장하신 거죠? 예, 미국 주식 50개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도 왜 없죠. ETF 국내에 그 상장되는 그 자산운용사들 ETF 많아도 네. 미국에다가 ETF를 이겁니다. 만들어서 직접 네. 상장하시는 분은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 뭐 무모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성공시켜가지고 네. 멋진 일로 만들도록 일단 좀 BOBP요? 네네. 밥입니까? 밥? 밥이에요. 밥이 이제 로버트의 애칭이잖아요. 누구야? 로버트. 아. 로버트의 애칭이 밥이라고 불러요. 밥. 그래요? 네, 로버트. 어. 로버트 드니로도 아마 친구들하고 아, 그 로버트. 저는 요즘 한창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줄 알고 그 생각하고 있었네. 예. 로버트라고 하는 이름. 네네네. 근데 BOBP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막 말도 그렇고 이렇게 순수 혈통 있죠. 뭐 강아지도 그렇고 이 종마들 순종들 그 순종 중에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순종들만 이렇게 고르는 로직을 이제 퀀트 로직이에요 주로. 네. 그다음에 시그널은 AI를 조금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50종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국채를 한 10% 정도 들고 가기 때문에 이게 네.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자산을, 미국 주식을 앞으로 5년, 10년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계속 모아야 되겠다.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미국을 곧장 못 사니까 여하튼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야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꽤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에 라고 생각을 미국 하고 있습니다. 국채 비중을 10%는 깔고 가는 거예요. 예, 안정성을 위해서. 네, 화면 네.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이게 변동성이 큰 것 같지만요. 변동성이 사실 채권 ETF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기다 이제 배당도 S&P 500보다 꽤 많이 주고요. 분배금 나오고. 네네. 분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리고 미 국채를 한 10% 깔고 가고 있고 종목을 2주에 한 번씩 뭐 한 8종목씩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성과가 나쁜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오라클 보셨잖아요. 네네. 오라클은 사전에 담았다가 하루에 예를 들면 20% 뭐 한 40%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가 뛰어버리면. 계속 놔뒀다가 나중에 그거 다 토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히트작 중에서 이제 워너브라더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인텔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지만 인텔이 급등하기 전에 이제 담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 셀렉션은 저희 로직이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 안에서 네. 몇 개 종목을 담는 거예요? 50개입니다. 50개. 그러니까 네네. 미국 국채는 10% 깔고 50개 종목을 90%로 채워놓고 나머지 90%는 그러니까 나머지라기보다는 이제 핵심 90%는 미국 대표주 50개로. 네 대형주 S&P 500에 근데 들어가네요. 그때 뭐 탈락시키고 2주에 한 담고. 번씩.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종목당 뭐 2% 안팎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 한 1.9%, 1.8%인데 이제 작년처럼 M7이 네. M7만 혼자 치고 가는 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뒤에 따라 달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올해처럼 M7이 주춤할 때는 올해는 그 3%, 4% 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시장을 앞서가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균등 배분이에요. 그러면 50개 균등 종목이. 배분이니까 이퀄레이티드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어느 게 하나가 확 튀어버리면은 오른 만큼 좀 빼서 안 오른 거 사거나. 그게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전에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뭐 메타다 팔란티어다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편입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걔네들의 자산 가치는 그대로 놔둡니다. 올라간 부분을 잘라서 다른 데 채워놓지 않고 얘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한 2.5% 정도 되나? 2.7% 되나? 예. CH 로빈슨이라고는 그 물류회사가 있어요. CHRW. 그게 비중이 가장 높아요. 가장 오래 버텼고 그러니까 걔는 나머지 올라서 것들은 그런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잘 안 빠지고 예. 근데 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까지 보면서요? 아니 우리가 이제 퀀트 로직으로 이렇게 스크리닝을 했을 때 걔는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준에. 네, 기준에. 예. 룰 베이스로 종목을 선정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안 하고 룰 베이스로 하고 일종의 패시브 ETF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수를 만들고 이 ETF는 우리가 만든 지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가되
뭔가 미국을 대표하는 각 네. 업종에 그러니까 미국 S&P 500 주식이에요. 스파이 투자하신다 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스파이 투자하는데 500개 주식으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50개 주식으로 깔고 있다. 예. S&P 거기다가 500이 채권 아니라 10%. 예. 50개를 네네. 그런 성격으로 네네. 그러니까 뭔가 액티브하게 뭐 진짜 M7 중심으로 가고 이런 성격의 ETF는 아니지만 주식시장 내에서 대표주로 상대적인 안정성을 깔고 가고 싶다 네네네. 이런 성격이. 그러면 경쟁자가 스파이네요. SPY. 예, 경쟁자가 스파이고 어. QQQ를 하신다. 아니면 테슬라 3배 레버리지를 하신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성격이 안 그래서 맞아요. 그건 성격이 아니고.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SPY, 스파이, 네. S&P 500 지수 추종 ETF를 깔고 가려는 분들에게는 BOBP. 네네. 이것도 한번 또 눈여겨보시라 이런 거네요. 네네.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보면은 1월 달에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건 다 감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 ENA다 뭐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 연간 실적이 이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딱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실적 체크를 특히 이제 한 1, 2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재무제표 많이 안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 체크 많이 안 하시고 근데 그런 투자자보다는 그냥 대충 이 큰 테마 패러다임 이제 어떻게 더 현명할지 몰라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뻔히 알 것 같은데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미 1월 달에 있는 2025년 실적은 예전 같으면 반응 잘 안 했어요. 주가 근데 어닝 지금은 서프라이즈 나더라. 조금 후행적으로도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네네. 잘 나왔네. 네네. 또 주가도 반응해 준다 네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 특히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작년 연간 실적 늦은 기업들은 2월 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카인드라는 데 있어요. KIND. 네, 한국거래소. 예. 카인드 공식 공시에 사이트. 가보면 네. 실적 발표를 언제 하겠다라고 기업들이 밝혀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이렇게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뭐 4월 달에 1분기 실적 오전이 또 나왔다 그러면 그 주식들은 몇 분기 더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퀴벌레 효과죠. 아하. 분기 실적 호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바퀴벌레 효과.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 바퀴벌레가 그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저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분기 실적 호전에 대해서 이제 그 호재로 좀 접목을 시킨 거죠. 적용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 한국하번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방원 다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주도주로 만약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갑니다. 그렇죠. 그게 예. 주도주죠. 예.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올라타도 상관없어요. 지금 조선 사이클 끝난 거 아니고요. 방산 사이클 끝난 것도 아니고 특히 전력은 아직 전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뭐 하고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만 막 계속 풍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초보자들의 대표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 조금만 속도 내기 시작하면 어우 무서워서 빨리 뛰어내리느냐. 그거 아닙니까? 네네. 거의 겁나긴 하죠. 고수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거기서 활 쏘고 있고 막 춤추고 있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타주들 4-5배짜리 주식들이 늘 있어요. 아까 맞아요. 찰리 먼거서부터 그 말씀드린 방이죠, 투자의 방. 대가들이 그 승률이 60%를 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승률 60%로 어떻게 그 큰 돈을 벌겠어요? 장타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 대 손실 비율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내 계좌에 이렇게 보고요. 수익이 난 거, 그 미실현까지 평가에까지, 그다음에 손실이 난 거 해서 이렇게 나누기 해보세요. 수익 나누기 손실 비율이. 그게 예를 들면 3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대단한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것이 2 밑에다 그러면은 뭔가 투자의 원칙을 잘 성공의 공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익 대 손실 비율은 내가 반드시 다른 건 안 지켜도 수익 대 손실 비율은 지키겠다. 그러니까 투자의 규율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모두 다 대단한 어떤 식견과 대단한 타이밍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규율은 지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투자의 성공은 그 디스플린. 누가 더 규율하고 법칙을 지킬 거냐. 성공의 공식을 따라갈 거냐.
이게 그거죠. 아까도 우리가 잡초를 뽑아낸다. 셀스마트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무엇이 그러니까 뿌리만 보고 무엇이 예전에 그 튤립 때처럼 예쁜 튤립이 될지 뭐가 화려한 꽃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잡초, 벌레 먹은 것만 버리고 걸러내도 시장 수익률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까 그 BOBP 네네. 그 ETF도 그럼 거의 비슷한 거네. 그 성격인 거네요. 네. 나쁜 것만 계속 버리자. 그리고 일단- 종마만 가져가자. 예, 맞습니다. 어. 예, 욕심에 좀 빨리 론칭하긴 했는데, 저희의 뭐, 연구의 모든 그 노하우들을 계속 집약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말씀드릴게요. 원자재도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음만 보세요. 요게 약간 갈색, 황토색? 네.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이나 은이나. 예. 은이 이제 중간중간 은이 이제 변동성이 커요. 최근에 뭐 온스당 $100 처음으로 넘어섰고. 네네. 그러니까 은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에서 맨날 80점 이상 맞는 우등생이라고 보면은 네네. 은은 막 한 20점 맞았다가 100점 맞았다가 막 이런 이제 변동 훨씬 크죠. 네네. 근데 보통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은값이 금값의 한 50분의 1이라고. 네네. 근데 그게 온스당 뭐 2천 몇백 달러, 3천 몇백 달러 할 때는 아 이거 50분의 1 얼마야 뭐 직관적이질 않은데 각각 온스당 5천 달러 넘고 100달러 넘으니까 네네. 50분의 1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이게 은 가격을 보시면은 네.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아마 200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 원자재 혹은 인프라, 건설, 공장 이런 어떤 그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사이클이 아마 200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이렇게 지속됐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뭐 이제 이런 10년, 11년까지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 2010년, 11년은 뭐죠? 우리나라 보면 차화정이죠. 아, 엄청났다. 예. 그것도 요- 사실은 중국 영향이었고. 네네. 이것을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대략 뭐 길게 보면은 10년 이상, 예. 11년, 12년 가고 짧게 보더라도 대충 한 3, 4년, 뭐 3, 4년씩은 가죠. 9, 10, 11, 한 3년 정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오른 게 2024년이다. 그러면 네네. 24, 25. 올해까지는 일단 그냥 중간중간 조정을 받아도 무조건 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면서 달러의 어떤 신뢰도가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렇게 되겠죠. 네네. 큰 크라이시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도 있고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을 모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공급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AI라든지 전력 그렇죠. 수요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구리도 따라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원자재 지금 슈퍼 사이클이 나왔다, 시작됐다라고 그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또 거기에다가 금융적인 투기적인 네네. 수요도 같이 또 따라붙고 ETF가 있고. 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네네. 뭐 산업재해 필요 없는 사람들도 그냥 일단 금은 못 샀으니까 은은 사보자. 예전엔 달러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작년 뭐 한 초반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니까 역시 금이다. 무슨 디지털 금이냐? 진짜 금이지. 네네네. 근데 진짜 금이 너무 비싸네? 네. 은은 어때? 네. 산업재로도 쓰이고. 네. 그리고 금융 이제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 그런 것 같아요. 은, 금, 막 예를 들면 스프레드나 레이쇼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ETF도 금은 같이 묶어놓은 ETF도 있고요. 아니면 금속들 이렇게 귀금속들 네네네네. 묶어놓은 ETF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형태가 가장 소외감을 덜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엘니뇨에 대한 어떤 올해 그 기후 변화라는 게 올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엘니뇨가 올해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은 이 농산물 가격도 좀 들썩들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늘 예를 들면 그때 예의주시하면서 대두 타이밍을 옥수수 봐야 밀. 되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좀 원자재가 좀 안정 국면에 있기는 하나 또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예, 될지 농산물. 모르니까. 예. 농산물 전반적으로. 네. 오,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클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 이야기도 우리가 좀 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 5년, 10년 해도
사이클 투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감을 거의 못 잡았었고. 저도 뭐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요. 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듯이 사이클이 없는 건 없다 해서 또 아직까지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또 언젠가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고 사이클이 안 좋더라도 또 좋아질 수 있고 네네. 좋더라도 나빠질 수 있고 그 세상의 원리를 또 배우면서 오늘은 사이클 투자의 법칙의 저자인 코어 16의 조윤남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